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선 결과 나온 뒤에 두 분과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당선된 인물 가운데 22대 국회를 이끌 가장 기대되는 당선인 누군지 한 명씩 꼽아주세요. 뭐 2명 꼽으셔도 됩니다. 네, 먼저.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핫한 사람은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국민의힘 총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려졌었던 도봉에서 김재섭 당선인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상한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출구조사도 뒤집혀 있는 이제 안기령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로 험지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이렇게 국회에 입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한석 이상의 한 10석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김재섭 당선인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본인이 도봉 출신으로서 어떤 진정성 있는 정치를 보여줬던 것들이 아무래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좀 더 어필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80년대생으로 지금 30대인데다가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출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최근 뭐 결혼을 잘 안 하고 저출산의 기조에 있어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조금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면 네. 4대째가 도봉에 살게 되는 거래요. 네. 그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예, 어떤 분을 보셨습니까? 저는 하남갑의 예. 추미애 당선자를 꼽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 청구를 해서 또 사실은 징계 1심 판결은 이제 징계 판결 확정 판결을 확정 판결 아니고 1심 판결까지 이끌어냈는데 그 이후에 어쨌거나 다시 정치로 복귀하는데 또 가장 큰 공을 세워준 분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추미애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거부권 따지겠다. 이렇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9차례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그런 어떤 갈등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생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미애 차기 이제 국회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의 앞으로의 활동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질문지가 어디 갔나 봤더니 모니터 앞에 세워놨네. 지금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추미애 육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의원 당선인이죠. 네. 당선인 질문이 뒤에 있던 게 하나 있는데 앞으로 그럼 제가 좀 네. 끌어올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지만 네. 총선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 의장에 대한 기대라면 과제를 떠안겠다. 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게 이제 당적 없이 무소속 신분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게 이제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립적인 위치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미애 당선인이 워낙 또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이번에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용 후보와는 좀 어떤 격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조금 더 돋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한국 역사상에서는 여성 국회의장은 처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욕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의 어떠한 권력 관계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총선을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다음번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와중에 어찌 보면은 지금 추미애 전
전 장관이 저는 암묵적으로는 어떤 경쟁자 관계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대선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장을 하면서 지금 중립적이지 않겠다라는 거를 의지를 표명을까지 했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자리에서 본인이 어떠한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총선은 압승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2년의 기간 동안에 그 대선은 3년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 2년 반 정도가 지나면 당내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번 22대 국회의 전반기 2년이 이재명 대표에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분명히 적어도 1심 판결은 나올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그런데 1심 판결에서 혹시라도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아무리 이번에 친명계 인사들을 공천을 했다라고 해도 내부에서의 어떠한 혼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국회의장을 하면 다음번 대선 가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다선이 가장 최다선이 국회의장을 하는 게 어떤 국회 관례인데요. 그것은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수로 조정식 전 사무총장도 육선 예, 그죠? 있습니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근까지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색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우선의 정성호 의원이 좀 국회의장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는 연수원 동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온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정치하기 전부터 이미 정치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친명계의 색깔을 좀 떼냈을 때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그 백봉 신사상이라는 것도 받은 분이거든요. 그거는 출입 기자들이 주는 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국회의장 부분은 정성호 의원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보세요?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 지금 뭐 국회의장에 대한 그 발언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국회를 보면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국회의장 손에 의해서 좌초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립이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좀 이런 워딩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식물 국회의장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통과돼야 될 일이라면은 협치하고 오세요라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박병석, 사실은 김진표는 식물 국회의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앞으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제 그분들 전적에 대해서 제가 뭐 식물 국회의원이다라고 평가를 내린다기보다는 중립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래서 국회의장으로 상정할 수 있는 부분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국회라는 것도 뭐 여야 다수, 소수 이런 게 있고 과반수에 의해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협치,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다 좌초시키는 일, 모두 좌초를 시킨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어렵사리 패스트트랙을 타서 통과했던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뭐 대장동 55클럽 특검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트랙을 타서 그게 결국에는 뭐 통과가 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장 논의가 시급하게 될 것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뭐 만연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기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만연히 그냥 기다리고 뭐 모든 것을 다 협치한다 이렇게 보면은 또 통과가 요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의 정치에는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대의 정치인데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점에 대해서는 더 멀어지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국민의 그 바램들, 기대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굳이 첨언을 잠깐 한다면 제가 김진표 의장, 박병석 의장 그 시절에 뭐 어떤 게 잘 안 됐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거를 못했다면 그걸 그냥 그걸 좌초로 그냥 규정한다든지 해야 될 거를 안 한다는 걸 했다든지 지금의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기네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입장에 따라서 서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통과되고 통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마 그분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겁니다. 그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말씀은 네,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하지 않았다. 뭐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초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지금 총선 결과에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특히나 국회에서 반영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국민의 그 뜻은 어디서 받들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는데 불통의 대통령으로 아이콘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 구성에 따라서 그 메커니즘에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여러 명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와야지 좋다고 보십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적어도 비서실장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처럼 기사들이 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물론 아직 언론에서의 그 보도이기는 합니다만 뭐 유력하게 검토된다 네. 이런 워딩이 나오던데요. 네. 그런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비서실장으로서 좀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그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대선을 치른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알게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제주도지사를 할 때 어떤 인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제주도지사 시절에 본인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주도지사 내려가서 민주당 인사를 제주시장으로 바로 임명을 한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당과는 상관없이 인물을 좀 등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오히려 대선과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보여줬던 어떠한 강성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비서실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총리처럼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이분을 아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적당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총리 후보로는 권영세 의원도 그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라고는 불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맹목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어떤 전문가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강하고 게다가 이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패배를 하는 과정에서도 용산을 지켜냈는데 21대 총선에서는 오히려 이 용산에 있어서 권영세 장관이 한 890표 차이를 정말 신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2대 총선에서는 오히려 6,000표 차이로 좀 크게 이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용산이 종로를 넘어서 이제는 정치 1번지로 되어가고 있고 대통령실이 있는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인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또 이제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제 책임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박형 전 구청장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공천권을 행사를 했었던 것이 아니냐, 측근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영세 당선인이 완전히 그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권영세 전 장관의 경우에 둘 다 검찰 출신이어서 이게 검찰공화국이라는 또 이제 프레임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옛날이긴 한데 여하튼 검찰 출신이네요. 근데 이 두 분은 사실은 굉장히 수십 년 전에 이미 검찰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불구하고 검찰 출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저는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정무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렇다 해도 총리의 경우에는
때문에 결국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인준도 해줘야 되고 야당과의 관계를 좀 스무스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판단을 하고 사람의 인물을 좀 등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인적 쇄신을 하는 이유가 이제 총선 참패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총선 참패로 인한 인적 쇄신을 해서 사실은 진짜 민심이 뭔지를 대통령이 들어야 한다. 사실 민심과 멀어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서 그 결과를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하마평에 오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뭐 권영세 의원 그리고 또 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인적 쇄신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도 후보군 중에서 새롭게 검증에 착수한 인사들도 있고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놨다라고 하는데 뭐 후임 총리로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의원 뭐 이렇게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인선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새로운 목소리 정말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마평에 오른 분들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이준석 당선자 개혁신당의 대표죠.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을 나눠 맡기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좀 생뚱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대구시장 지자체 단체장인데도 이번 총선 관련해서도 이제 뒤에도 질문도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국정을 나눠서 맡겨서 이렇게 쇄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현직 지자체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일이 없지는 않았죠. 지난 2017년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작을 하면서 당시에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바로 이제 총리로 불러서 중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 유정복 시장 얘기도 나오나요?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민심이라는 것은 여야가 그만 싸우고 일 좀 해라, 민생 좀 챙겨라 이러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여야 간의 어떤 협치라든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홍준표 시장님이 뭐 사이다이시긴 하지만 여야 간에 있어서의 그런 적임자일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준석 대표의 이게 스피커의 문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하다가 어떤 성삼납 의혹 같은 것으로 징계를 받고 이제 나가서 본인이 창당을 하고 이번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떠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본인이 불필요한 이런 인사 제안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총선 이후에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이제 지켜볼 거고요. 어떤 관계, 어떤 소통, 그들 간의 소통.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냐 이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총선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대국민 입장 발표 이게 이제 뭐 기자회견이 될지 담화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자,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육성으로 직접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일단은 담화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롭게 인선을 하고 새로운 국정쇄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뒤에 바로 다음 달에 5월 9일이 이제 취임 2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월 9일 전후로 해서 그 새로 들어오게 되는 참모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5월 9일 그 전후에 기자회견 내에서 어떠한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어떠한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월 2일에 처리를 하겠다. 21대 네.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현재 민주당의 의석으로도 법안 통과는 가능하고 그게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온 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2요구권 행사는 15일 내에
정부로 이송 후에 15일 내에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5월 9일 정도가 15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육성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게 총선에서의 패배로 국민들의 민심을 알게 된 것이지만 사실은 그동안에도 대통령이 처음에 그 취임을 하고선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겠다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도 중단하면서 다른 형태로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행된 게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에 남아있는 그 임기 기간 동안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창구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하면 빨리 밝히는 것이 그 방식에 대해서라도 빨리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총선 참패 이후로 입장문을 냈는데 전체 56자라는 아주 간결한 메시지였어요.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51분간 11,000자 분량의 담화문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부산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도 제 부덕의 소치다라고 직접 사과를 했는데 그 정도의 성의조차도 없었다라는 지금 비판이 지금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이나 또는 담화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한다고 하죠. 있는 것인데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다라고 발표된 바는 아직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에 과연 이번에 또 일방통행식 그냥 원고를 줄줄 읽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질문을 받아야 되고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의 아이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 강성희 의원, 임현택 차기 대한변협 의장 그리고 카이스트 졸업생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대통령에게 다른 목소리 사실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라는 말 그리고 임현택 차기 대한변협 회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님이라고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사실 회의장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이 이렇게 틀어막힌 채 어떻게 보면 끌려 나갔어요. 경호원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다 영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질문이라도 받는 형식을 취해달라. 그래서 대통령이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다음 그러면 어떤 식의 방법이 있느냐라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준비된 원고만을 읽으면은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발표가 된다고 한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총선 이후 첫 회의 열었고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전면 재논의가 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요거는 1분 이내로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쨌든 의정 갈등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이번 총선을 넘어서서 되게 국가적으로 큰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7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사도 증언하지 못했던 부분, 국민적으로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또 최근에 새롭게 그 비례대표 등으로 당선이 되신 분들 중에 각 당에 다 의사 출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화로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최근 봤을 때는 의사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협회마다 좀 그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서로 간의 그 말들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의사회 쪽에서도 좀 정리가 내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22대 국회 시작하기 직전인데요. 그 전이라도 여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는 여야 없이 정말 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의정 갈등에 대해서 정부가 15일에 중대본 브리핑도 돌연 취소하면서 드린 말씀 많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오늘 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총선 전에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특히 복지부가 대화 창구를 열어두려고 했는데 총선 참패 이후로는 좀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죽하면은 전공의들이 복지부에서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지금 문제다. 그래서 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라고 하니 지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